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그 장애영향 평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작성 방법 중에서 작성 방법을 좀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장애영향 평가의 어떤 구성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구성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개별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장애 영향 평가의 어떤 구성은 크게 이제 기본 평가 정보를 구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장애 평가 정보, 그 다음에 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평가 정보에는 크게 이제 7가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먼저 사업장의 일반 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뭐 사업장 명이라든지 뭐 취급시설 뭐 공정 개요 등 이런 사항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취급 물질의 정보, 그러니까 목록 전체가 들어가야 되고 연간 취급되는 그 연간 취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요거는 그 MSDS라고 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물질안전 보건 자료, 어떤 그 화학물질을 그 구매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화학물질의 어떤 유해성부터 뭐 취급 기준, 취급 방법, 그 다음에 뭐 화학사고,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떠한 방지하는 요령, 뭐 기타 여러 가지 한 16가지 정도의 그런 정보들이 다 그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이 포함된 그 물질안전 보건 자료가 있습니다. 그 물질안전 보건 자료가 요게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각 화합물질에 따라서 그 물질안전 보건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두 번째가 어떤 취급 물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다면, 세 번째는 그 취급 물질을 이제 그 다루는 그런 시설에 대한 어떤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취급 시설의 목록하고 그 상세한 명세, 가령 뭐 재질부터 시작해서 재질, 규격, 뭐 이런 식의 그런 상세한 어떤 취급시설의 이런 명세한 설명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공정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가령 뭐 도금 공장이다. 뭐 이렇게 금을 이제 도금하는 그런 공정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도금에서 처음 이제 그 어떤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원재료를 사다가 원재료에 있는 그 겉에 쌓여져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공정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다시 불순물이 붙지 않도록 막을 씌우는 그런 공정, 뭐 그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어요. 그런 공정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그 설명이 각 공정별로 있어야 되고 그 공정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표시가 돼야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 이 취급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곳에 입지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사업장의 위치도라든지, 사업장 주변의 입지 현황, 그래서 사업장 주변에 이제 총 인구수가 지금 몇 명이고, 가구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형의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이제 이러한 그 기본 평가 정보를 입력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얼만큼 이 주변에 인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위험성 평가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총 인구수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총 인구수와 총 가구수 이런 것도 이제 입력을 해야 되고요. 혹시 주변에 보호 대상의 어떤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뭐 생태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자연 생태계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한 어떤 그 보호시설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시설이, 이런 보호지역이 이 시설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과거 1년간의 어떤 기상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월 평균 온도와 그 다음에 평균 습도, 그 다음에 이제 주풍량과 평균 속도, 대기 안정도, 지표면의 굴곡도가 들어가는데, 요런 기상 자료는 보통 어떤 그 화학 물질이 뭐 누누출이 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뭐 폭발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사고가 나서 이것이 대기 중에 이제 퍼져 나갈 때, 이런 것들은 기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과거 1년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기상에 대한 정보가, 예,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장애평가 이제 정보인데요. 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어떤 사업장의 기본 어떤 정보, 그러니까 취급하는 물질이라든지 또는 취급하는 그 시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어떤 입지 현황, 요런 것들을 이제 알려준 거라면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 공정별로 취급하는 그런 물질과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그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냐.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거고요. 이 위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사고의 위험을 분석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사고가 어느 공정에서 사고가 날 건지, 또는 어느 시설에서, 가령 보관시설에서 뭐 말통이 쓰러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시설에서 사고 위험성이 농후하게 일어날 건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고 위험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과정을 위한 거냐면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거죠. 이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한다는 거는 왜 이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어떤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어떤 그 물질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그 위험성을 평가해서, 가령 여기서 취급하는 물질이 어느 정도 이게 화학사고가 발생이 돼서 외부에 얼마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어떤 사고의 그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나리오 도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도출을 한다는 게 이제 장평에서는 장애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애 영향 평가도 그 간이가 있고 표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량으로 굉장히 이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양이 굉장히 소량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사고의 위험성이, 사고가 나더라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비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장애영향 평가 이 정보들이 다, 예, 빠지게 되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정보만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취급하는 그 어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소량 기준을 벗어났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장애영향 그 평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사고가 나면은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위험성이 큰 거고, 결국에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 위험이 미치는 거리를 우리가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대입해서 어떤 모델, 그러니까 어떤 그 예측 모델을 돌리는 거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 시나리오별 영향 범위 계산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어떤 예측 모델을 돌려서 나오는 그러한 계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할 때는 보통 요 이제 사고 시나리오 선정하는 것도 지금 화관법에서는 다 고시로 이렇게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도 그냥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에 맞게 시나리오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 규정에 맞게, 제도에 맞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고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의 시나리오가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가장 이제 최대의 어떤 양이 누출되었을 때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죠. 시간도 뭐 그냥 무작정이 아니고 그냥 10분 동안. 정말 최대 양이 10분 동안에 이제 누출이 됐을 때, 이제 유누출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얼만큼 얘가 위험 거리가 얼마까지 나가냐, 위험도가 얼마까지 퍼지느냐, 그거를 얘기한다면 대안의 시나리오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하고는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그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피해는 이게 더 대안의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피해는 큰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선정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고의 어떤 시나리오별로 그 영향 범위를 이제 계산을 해요. 이 영향 범위는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되는 이런 화학사고 그 영향 범위를 계산해 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금 이제 뭐 화학사고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일부 이제 그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캐리스라는 그런 이제 모델이 저희가 보통 이제 화학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일종의 이제 대기 확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상 정보가 들어가고, 기상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어떤 공장 이제 사업장에서 어떤 그 일부 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 그 누출된 화학물질의 어떤 양이나 그 사업장의 위치, 그 당시에 기상 정보가 들어가서 그 물질이 이러한 기상 조건에서 얼마만큼 확산이 돼서 주변에 얼마 거리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학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이제 캐리스라는 어떤 확산 모델을 이제 구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장애 평가에서도 이 시나리오별로 이런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 범위를 계산할 때 토라라는 그런 그 모델을 그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장애 영향 평가 시나리오별 영향 범위를 계산하는 모델이 다 오픈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오픈 소스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다운받아서 이 영향 범위를 계산해 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건데,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렵긴 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이제 무료로 지금 화학물질 안전원에서는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한 기관에서 장애 영향 평가 요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환경부 소속 그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안전원이라는 곳에서는 이 장애영향 평가 서류를 검토도 하고, 이 장애영향 평가에 대한 제도의 어떤 그런 뭐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도 이제 화학물질안전원이 되겠죠. 물론 이제 환경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고요.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이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기초 어떤 그 백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시나리오별로 그런 어떤 모델을 통해서 영향 범위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고 지점에서 어떤 기준점까지 미치는 범위가 나옵니다. 이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화재인 경우에는 이제 복사열 영향, 그러니까는 40초, 그러니까 40초당 5kW. 그러니까 40초에 5kW라는 그런 어떤 복사열이 미치는 범위까지, 그 거리까지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이 사업장으로 위험도가 미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폭발인 경우에는 과압의 영향을 받는 1psi까지 과압의 영향을 받는 지점이 그 범위까지가 이제 영향 범위인 거고, 독성 물질이 유출이 됐다. 이 독성 물질은 급성 노출 기준이라고 해서 ERPG라는 요 급성 노출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ERPG가 단계가 뭐 1, 2, 3, 4단계까지가 있는데 보통 ERPG 2단계 이거는 각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뭐 염산, 황산 뭐 이런 식으로 각 물질마다 이 독성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따른 그런 그 ERPG 그 레벨 2, 이 2 농도에 따라서 이 그 농도가 미치는 범위까지가 이제 영향 범위라고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이 영향 범위가 나오고요. 이 영향 범위와 그 다음에 이 주변 지역의 영향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향 범위 내에 민간 자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공수용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공수용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학교, 병원, 뭐 문화재 이런 공공수용체, 그 다음에 환경수요체, 뭐 산이나 뭐 환경이나 뭐 아니면은 뭐 공원 이런 식으로 환경 수용체가 있는지까지 이제 어떤 그 자원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험도를 계산하는데 그 영향 범위 내 주민수가 있어요. 주민수와 그 다음에 그 어떤 시설이 고장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냐, 발생이 되는 그 빈도,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니네가 그 사업장이 그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뭐를 했냐. 뭐 가령 뭐 누액 감지기를 뭐 달았냐. 누액 감지기가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다 해서 이제 위험도를 계산을 하게 되지요.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고 그 위험도의 어떤 그 분석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도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 그 위험도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데 이렇게 위험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업장에서 이러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감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영향을 줄이는 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향을 줄이는 조치, 그 다음에 고장 발생 빈도를 줄이는 조치. 여기도 나중에 보면은 뭐 능동적 조치가 있고 수동적 조치가 또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이런 안정성 확보 방안, 이 위험도를 감수하는 이런 안전성 확보 방안까지 다 마련을 하는 것이 장애 평가 정보의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상 뭐 이렇게 규모가 큰 그런 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같은 데서는 직접 이제 그 사업장에서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사업장 스스로 이제 이 장애영향 평가 서류를 이제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영세하고 그 직원이 얼마 없는 그런 이제 뭐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한 사업장은 대부분 이제 컨설팅 기관이라고 해서 이 장애영향 평가서를 대행으로 작성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고시로
지정이 된 기간이 있고요. 그런데 아닌데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곳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장애영향 평가 서류를 작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이렇게 컨설팅이나 이런 이 장애영향 평가를 이렇게 잘하는 곳은 굉장히 잘 하십니다. 이렇게 정보도 그 올바른 그런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에 맞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장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서 이 사업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점검을 하는 과정 중에 사업주나 아니면은 그 취급 담당자 또는 관리자께서 이상하게 화관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화관법의 원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들으셨나요? 하고 물으면 다 이거, 이 컨설팅 하는 데서 다 이렇게 알려줬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장애영향 평가 서류를 사업장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직원도 없고, 뭐 그런 직원 한 명을 그런데 그 장애영향 평가에 올인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안 된다면 적어도 그거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맡긴다 하더라도 너무 그쪽에다가 다 맡겨서 그쪽 의견만 청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해물질 그 사업장에서 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자라든지 그 취급자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도 그 법정 교육을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교육을 다 받는 이유는, 이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취급자 모두 이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지, 그러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교육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반드시 법정 교육을 그 기간 안에 반드시 듣고 그걸 듣는 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와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셔서 너무 이런 컨설팅 기관의 어떤 그런 의견에만 의지하지 말고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관리자나 취급자가 본인들도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어떤 그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데,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좀 이런 어떤 화학사고나 이런 것들이, 예방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정 위험성 분석에서 이제, 어, 사고 시나리오를 이제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공정에 이제 적합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해서 이제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맨 처음 단계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이제 아까 우리 기본 정보 입력할 때 그 취급 목록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그 물질의 유해성,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다 입력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그 화학물질의 위험 유형,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이제 뭐 가령 이제 황산이 들어있다. 또는 뭐 염산이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화학물질의 종류가 강산 또는 뭐 과산화수소 또는 뭐 가성소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종류가 다 산알칼리 이런 게 있죠. 어떤 경우에는 뭐 요즘에 뭐 잉크제 쓰는 데는 이제 뭐 유기용제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뭐 톨루엔이라든지 MDK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쓰는 사업장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이제 종류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화학물질이 위험의 유형을 봐야 돼요. 이 물질이 가령 이제 황산인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독성의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누출이 되면 얼만큼 독성이 있는지 그런 이제 약간 위험 요인이 있는 거고, 가령 이제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에 이제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복사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그 범위 있잖아요. 영향 범위를 할 때 뭐 복사열일 경우 그다음에 압력일 경우 그다음에 독성에 대한 어떤 누출일 경우에 그게 다 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화학물질에 따른 위험에 대한 유형이 다 다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용기나 이 배관의 어떤 저장량이라든지 또는 운전 온도, 그 다음에 이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운전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들을 다 이제 공정마다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비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위험 요인을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그 위험 요인별 어떤 영향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황산을 쓰게 되면은 독성 물질 누출이 발생될 수 있다. 또는 아니면은 증기훈 폭발이 발생됐다. 증기훈 폭발이 발생될 수 있거나 불내부가 일어나거나 또는 풀 화재가 일어나거나 제트 화재, 화재도 풀 화재냐 제트 화재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위험 요인별로 따라서 이런 그런 어떤 위험 이런 사고에 대해 가상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3단계에서는 각 시나리오의 누출 조건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본 어떤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도출된 시나리오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그 도출된 시나리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이제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는 유해학 물질을 보유한 저장 용기 또는 배관 등에서 최대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올 수 있는 최대량이 10분. 시간이 정해져 있죠. 10분간 화재 폭발 및 유누출되어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최대인. 그 영향 범위가 최대인 경우의 사고 시나리오를 우리가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는 뭐냐?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보다 현실적으로 이제 발생 가능성이 이제 높고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사고 시나리오 중에서 영향 범위가 가장 최대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랑 약간 영향 범위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얘는 이제 이게 화재 폭발 유누출돼서 사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그냥 최대인 경우를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이 높고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사고 시나리오 중에서 그러니까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사고 시나리오까지 다 검토해서 거기서 영향 범위가 최대인 그런 어떠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 시나리오는 그냥 막 선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고 시나리오는 지침이 다 있어요.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 지침이 있는데요. 요거에서 세부 사항을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이제 그 시나리오를 선정을 해서 어떤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이제 시나리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입력 조건으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랑 이제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좀 구분해서 이제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끝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어떤 사업장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그 기준점이죠. 그 기준점에서 그 영향 범위 가장 바깥에 있는 점, 그게 이제 끝점이에요. 그 끝점까지 이 미치는 어떤 이러한 화재라든지 또는 이제 폭발이라든지 어떤 독성 물질이 누출됐을 때 그런 어떤 이 값이 어느 점까지 미치느냐, 어느 이제 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끝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가 복사열, 과학, 독성 영향은 이제 같아요. 근데 이제 풍속이나 대기 안정도,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는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해당 지역에서 1년간 평균 이제 기상 조건을 이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거를 넣게 되죠. 근데 이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는, 이제 가장 그 사고가 영향이 이제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속도 굉장히 낮죠. 풍속이 높으면 바람이 세게 불면은 당연히 그 확산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풍속도 지금 이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보다는 풍속도 낮고 대기 안정도도 매우 안정이죠. 대기가 매우 안정일 경우에는 대기의 어떤 대류 현상이라든지 이런 대기의 어떤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산이 잘 안 돼요. 대기 안정도가 매우 안정일 경우에는. 그래, 대기 안정도도 매우 안정, 그 다음에 대기 온도나 습도는 25도시에서 50%. 이런 식으로 이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하고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어떤 구분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출 지점도 보면은, 뭐,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는 지표면,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는 이제 현실적인 걸 가능하니까 지표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누출원의 높이, 뭐, 가령 뭐 어떤 저장 탱크에서 누출이 됐다. 그럼 그 저장 탱크가 뭐, 가령 지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층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출원의 높이가 이제 들어가는 게 되고, 이게 이제 이 굴곡 상태라는 거는 어떤 지표면에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표면이 뭐 평지냐 아니면은 뭐 산이 있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시 전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운전 온도도 이렇게 차이나게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출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는 이제 전량. 그 갖고 있는 양의 최대량이 이제 누출됐을 때였고,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는 이제 기술 지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누출될 수 있는 양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출 시간은 여기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는 10분으로 정해놨고,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는 현실